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은요, 세종대왕급 3척, 이순신급 6척, 광개토대왕급 3척 해서 12척의 구축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은요,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에요. 이 함정의 핵심인 전투정보 시스템은요, 듀크급 프리깃에 탑재된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광개토대왕급을 바탕으로 해서 KD2, 그 다음에 KDX3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역시 높이 살만합니다. 취역 시점이 1998년이에요.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최대한 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죠. 이 이순신급 구축함은요,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최신의 건함 이론을 모두 적용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순신급에 달려있는 레이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요, 미사일이 2발이 날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SPS-49가 표적을 탐지하면 STIR-240 이걸로 추적을 해서 업링크를 계속해서 하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냐? 가능한데 동시 교전도 어렵게 되죠. 실제로 림팩 훈련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먼 거리의 목표물을 SM-2 미사일로 명중시켰어요. MW-08 안 쓰고.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대서특필했어요. 와, 우리 그냥 림팩 가서 한 번에 맞췄다 이거야, 우리가.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때. 와, 역시 뭐 이거다라고 하면서. 속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급 5,000톤급 구축함에다가 이 MW-08을 달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조사에서 괜찮겠냐고 물어본 적도, 그런 카더라도 있어요. 이거 건데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 MW-08 레이더를 쓰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오만,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군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들이야. 그런데 이런 나라들조차 대부분 3,000톤급 미만 함정에다가 MW-08을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0톤급 이순신급에다 이걸 달았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만재 배수량 19,000톤급의 독도함에도 이걸 달았어요. 물론 독도함은 뭐 구축함 같은 방공함이 아니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좀 씁쓸하죠.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잡지사에 있었을 때, 잡지사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소시적이죠. 아주 파릇파릇할 때 제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 일부에서는 KD2에 장착된 MW-08 3차원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짧다는 의견도 있지만 MW-08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범위는 SPS-49 2차원 레이더와 스티어 240 일루미네이터의 조합으로 요격이 가능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닌 듯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때는 사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알고는 있었지만 일단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 해군이 5,000톤급 구축함을 갖는 게 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국뽕에 취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썼어요. 아무튼요, 지금 이런 전투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이라면요, 우리 이순신급 구축함도 자칫 실전에서 적의 대함미사일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다행히도 우리 해군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인식하겠죠. 당연히 인식하겠지. 나보다 100만 배 더 똑똑한 분들인데. 그래서 작년에 최종안이 통과돼서, 업그레이드 최종안이 통과돼서 올해부터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개선점은요, 한국형 전투 지휘 시스템의 탑재입니다. 그동안의 이 전투 지휘 시스템은요, 이것도 꽤 됐잖아. 2006년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후화가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과보가 많이 걸렸대요. 얼마나 과보가 많이 걸렸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평균 1.4일에 한 번꼴로 시스템이 셧다운 됐대요. 심할 때는 0.8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러니까 셧다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컴퓨터 셧다운 되면 어떻게 해요? 껐다가 다 시키는 또 껐다 다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옛날에 그 486 CPU 기반이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개선점이 뭐냐? 이게 울산급 배치2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을 위해 개발된 신형 전투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표적 관리 능력은 3배 이상,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속도는요, 100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많이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전투함은요, 기본적으로 대공 레이더를 통해서
표적을 탐지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탐지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구분 및 추적하고 그 다음에 교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작업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장 위험한 표적으로부터 차례로 요격한 후에 요격 결과를 판정하고 교전을 종료하거나 다시 재교전을 시도하는 거예요. 빗나가면 재교전 시도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쫙 해야 되잖아.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표적의 추적과 자동 요격의 경우에 교전 판단, 교전 과정의 관제 및 결과 판정 등을 전적으로 어디에 맡게 되냐? 전투 체계의 정보 처리 속도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투 체계의 교전 정보 처리 시간이 3초가 단축되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마하 2.5급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올 경우에는 2.5km 먼저 포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스템이 아니라 레이더 위치를 조절해서 이런 효과를 얻으려면은 레이더를요, 기존보다 4, 5m 높게 설치를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배 타보신 분 아시잖아요. 배에 가장 높은 데 있는 게 레이더잖아요. 근데 가장 높은 데 있는 데 레이더를 이게 뭐 좀 변경하거나 위치를 더 높게 하면 이게 전체적인 함의 밸런스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못해요. 따라서 이런 개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순신급 구축함의 대공 교정 능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성천 레이더에 있지 않을까요? 이 뼈를 때리시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우수한 함정용 A사 레이더가 있어요. SPS-550K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형 호위함인 대구급 5번 함부터 탑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함정용 신형 A사 레이더는요, 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해군과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대공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어요. 향상된 건 맞는데 생각 같아서는 어떠고 싶어? 이 레이더를 이순신급에 탑재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게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이순신급 함은 대공 미사일로 제가 말씀드렸죠. SM-2를 써요. 해공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SPS-50K를 이순신 함에다가 탑재를 한다면은 SM-2 미사일을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또 하나, 이 현실적으로요, MW08 레이더는요, 무게가 2.12톤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SPS-50K는요, 무게가 2.5톤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 겨우 몇백 킬로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이더란 물건은요, 함의 최상부에 탑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게까지 늘어나 버리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이렇게 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이순신급 함의 3차원 레이더는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지난 작년에 우리 마덱스 있었죠. 그때 왜 우리 뭐 한국형 뭐 항공모함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이때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차기 호위함에 탑재될 이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국판 이지스 시스템인데 이 이지스 시스템이 이순신급에 탑재된 그런 것도 나왔었고 혹은 미국의 스파이원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순신급에 이런 우리나라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 차기 호위함, 보통 이제 FFX 울산급 배치 3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진수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 수상함들의 대공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조금은 불안한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해군도 역시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그동안 이지스함급 구축함의 추가 확보가 예상보다 너무 늦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요, 우리가 이지스함 3척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3척의 이지스함이요, 거의 쉼없이 로테이션을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해군도 마찬가지야, 공군하고. 우리가 3면이 바라잖아.
그러니까 3년에 한 척씩은 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척도 계속 쟁일 떠 있나? 계속 떠 있나? 맨날 며칠 몇 달이고? 아니잖아요. 한 척은 임무를 수행하고 한 척은 훈련하고 한 척은 정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3척 정도는 있어서 로테이션 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좀 걱정이 그동안 많이 됐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뭐 추가 확보도 2척 더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차기 구축함도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에 대한 점은 다 본 건가요? 네, 배는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뭘 또 봐야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요. 이 기회에 우리 부사관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부사관이냐? 특히 배 같은 경우, 해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해군 같은 전문 병종에서는 부사관들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니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부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는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복리 후생이나 이런 거 다 제껴요. 다 제끼고 급여 가지고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꾸 급여 가지고만 봐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봤던 것보다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업 부사관님들 중에 하사의 급여를 가지고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사관의 시작이 하사니까 시작하는 하사의 급여를 가지고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자료가 구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뭐 다행스럽게 좀 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표는요. 2021년 세계 각국의 하사 계급 평균 월 급여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나라 원으로 다 환산을 해놨습니다. 미국이 한 37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일본이 240만 원 받고 우리나라가 한 180만 원 정도 받고 중국이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죠. 당연히 각 나라의 GDP, 그 다음에 물가, 군대의 규모, 국방 예산의 규모 등등이 다 다르니까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곤란해요. 그래서 뭔가 비교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했느냐. 제가 일단 첫 번째 해당 국가들의 대졸 초임을 한번 봤습니다. 대졸 초임 보니까 미국 어떻습니까? 544만 7천 원. 굉장히 많이 받네요. 일본이 206만 원. 한국이 275만 원.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아요. 일본보다. 그 다음에 중국이 한 91만 7천 원 정도. 그러면 이 비교 지표를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 이 비교 지표를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즉 대졸 초임 급여 대 하사의 월급. 그럼 왜 대졸 초임하고 비교를 했느냐? 대졸 초임도 뭐예요?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그 전공 분야에 따라서 들어가서 초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사도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들어간 초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졸 초임에 비해서 하사 월 급여가 68%, 일본은 오히려 높죠. 116%, 한국은 66%, 중국은 118%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씁쓸합니다. 조금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 부사관은요. 군의 허리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부사관들은요. 그야말로 군의 핵심적인 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개선돼야지 우리는 평균 이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전문병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잠수함에 타셨던 부사관 출신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열악한 처지더라고요. 그분 전역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2021년 우리 국방 예산은요 약 53조 원입니다. 세계 7위의 규모입니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대한 비용을 국방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전 이 국방비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을 진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